안녕하세요. 관전북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59페이지의 2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리자는 설계 도면대로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의 감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반면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공사가 300세 이상의 경우는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자격 있고,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그 회사 외 건축사도 감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감리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감리자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신속하게 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의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300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감리자 자격에 관한 문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접한 주택단지의 경우는 공동감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에 위반 사항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감리자 교체할 수 있고 1년 범위 내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감리자는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감리에 관한 문제 저렇게 살펴놓으시고, 특별히 이 감리 비용이 총 공사비의 7% 정도를 감리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7억 원이 감리 비용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러한 감리 비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공급 가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감리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는 아예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으시고, 감리자 지정하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300 이상인 때는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만, 300세 미만의 경우는 회사 또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은 답을 1번에 넣습니다. 23번입니다. 사용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파산 동원해 놓습니다.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금사 받을 수 있다. 사업체 파산 시에는 시공보증자와 입주 예정자가 사용금사 받을 수 있고,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공사 신청하지 아니한 때만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공사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공자가 사용공사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번 틀린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공보증자 등이 사용공사 신청하는 경우 사용공사권자는 사업체에게 사용공사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받은 사업체는 7일 이내 의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인 국가주택공사는 주택건설 등이 완료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공사 받아야 된다. 사용공사권자는 원칙으로 시군 구청장이고, 그 사업체가 국가주택공사인 경우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사용금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금사권자에 대한 구분으로 3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동별 임시사용승인 가능하고,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며,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구역별 임시사용승인 가능하죠.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 사업에 사용공사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보다 특별법에 해당되는 상위법에 해당되는 주택법상의
사용사 받게 되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5번 당연한 이야기로 봐놓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사용검사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사용검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 받은 때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용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검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체 등이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사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 사용검사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원칙 시군 구청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되게 되는데, 장관이 사용검사하는 경우 방금 우리가 문제 보셨듯이 국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 등을 완료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가 파산 시에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공보존자, 시공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체 아닌 엉뚱한 자가 사용검사 신청했다고 하면 시군구청장 등의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체에게 정당한 이유 제출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7일 이내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살펴보셨고, 세 번째, 사용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줘야 됩니다. 여기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시기는 사용검사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검사일까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체가 대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 체결에 따라 설치비는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선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2회에 걸쳐 시험 문제 출제되었는데, 이 정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나머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4번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간선시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만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안에 간선시설 포함한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게 아니라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단지 안의 일부 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체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청사의 용지기부세납, 간선시설 설치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2번과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설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번 취지가 동일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부세납 부정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로서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의무자는 지방자탄제이다.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는 100호, 100세대,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6,500제곱미터입니다.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난방공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에만 지방자탄제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립니다. 지방자탄제가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인 경우 도로, 상하수도 설치 비용 전부 동굴해 놓습니다.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국가가 보조하게 되면 2분의 1까지만 보조하는 것이지 전부 보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간선 설치가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등을 승인한 때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 5와 관련되어서는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사업계획 승인하게 되면 설치 의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총체적으로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24번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간선시설의 기반시설의 설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25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등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구미대 규모의 주택, 조합자를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번과 관련되어서는 2년 환매가 조합되어 있는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앞서 지난 시간에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부대상, 관계사항을 함께 살펴보면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봤습니다. 토지 수용,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수용과 타인 토지 출입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와 관련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손실보상은 시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보상받을 자가 수령 거절하게 된다면 그때는 공탁 가능하고 보상 금액에 대해 부족하다 판단하게 되면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수용위원회를 적어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입니다. 국공유지 공급받을 자,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50%입니다. 조합택 건설하는 경우 이러한 두 가지 토지를, 이러한 두 가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하는 자에게 국공유지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환매,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는데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 건설하지 않았을 때 환매 대상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처분 가능한, 매각 가능한 땅을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비지 면적의 2분의 1까지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체가 우선 매각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채비지의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택 건설하는 경우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주택법을 대폭 개정하여 국민주택채권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으로 이관하고 주택법에서는 주택 상환 사채와 국민주택 건설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입주자 저축 제도와 관련되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관한 사안들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그 중에 26번 주택상환 사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 사채에 관한 사항을 최근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주 반복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문제를 통해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전부 정리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받은 때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언제든지 사채 발행 후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사채 발행한 자는 기획전정안에 승인 받아야 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을 한다.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은 상실한다. 지급보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사채 상환 기간은 5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상환 사채와 관련되어 사채 발행, 현재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주택공사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급보증 당연히 필요하고,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절차를 거친 때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은 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사채 발행 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주택공사의 경우는 지급보증 등의 절차 필요 없지만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외 이러한 보증관계 등을 갖출 때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채 발행하게 되면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고, 특별히 명의 변경은 기명증권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명의 변경, 상속 저당에 의해 명의 변경 가능한데, 이 명의 변경 시에는 사채 원부에 성명, 주소,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 성립하고, 사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된다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 주장을 우리는 법에서 대항력이라 표현하는데, 그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택상환 사채에 성명 기재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 4글자이기 때문에 사채원부 4글자, 성명, 주소 4글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채원부라고 하면 하나의 노트, 공책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명 외 주소 기재할 수 있는 반면, 대항력과 관련되어 주택상환사채 성명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자기합수표와 관련되어 뒤에 이서하는 공간 보신 적 있죠? 이러한 공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성명 변경에 관한 사항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 방식 기명증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 가격은 액면가격, 할인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시세에 따라 액면가격, 할인가격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명칭 그대로 현물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가격이 향후 계속 하락할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현물 상환보다 현금 상환 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채권자가 원한다고 하면 현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채 상환 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은 발행부터 3년 이내인데, 발행한 날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을 제한하게 되고, 이 사채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주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미리
그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를 주택상환사채라 표현하고, 이 사채를 구입한 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를 확보하는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등록사업자가 만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령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채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 내용을 한번 살펴놓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6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으시고, 주택상환사채, 비록 문제집에서는 단락 하나 다루고 있지만 충분히 올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주된 시험거리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되어 여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입주자 저축제도,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를 입주자 저축제도라 표현하는데, 올해 법을 개정하여 과거 4개 존재하던 입주자 저축제도를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입주자 저축제도, 주택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제도를 입주자 저축제도라 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입주자 저축제도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관식 문제로는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27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사안으로 장수명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명주택, 수명이 오랜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수명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주택법령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되었는데 충분히 관리 실무에서는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수명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만약 주관식 장수명주택 적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수명주택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번 장수명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구조적 오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내구성 갖추고 내구성 동원해 놓습니다. 입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동원해 놓습니다. 수리 용이성 동원해 놓습니다.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구성, 오래 견디도록 되어 있고, 가변성,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주택 내부 구조에 좀 실증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방이나 거실 틀 수 있는 그런 가변성 갖출 수 있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가 쉬울 수 있는 주택을 만들라. 그러한 개념이 장수명 주택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가 500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 장수명 주택의 인증제에 따라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된다. 1000세대 이상일 때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드립니다. 그리고 인증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 4개의 등급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일 때 최소 일반 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과 관련된 인증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장수명주택 인증받게 된다고 하면 해당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10% 범위 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수명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애초에 공사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비용 부담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110%까지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27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000세대 이상일 때 일반 등급 이상 인증받을 것. 28번입니다. 공업화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업화주택은 포스코건설에서 인증받아 시행 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 공업화주택을 보통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게 되면 25층 높일 때 2년 6개월에서 3년 동수의 공사가 필요한데 이 공업화주택을 채택하게 되면 1년도 채 안 걸린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TV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50층 규모의 빌딩을 한 달 만에 건축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것 불안해서 이용 못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공업화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그러한 불안 해소하고 안전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건축자재가 표준화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업화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좀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8회 시험 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구조 전부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기준, 생산 기준에 따라 조립식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립식 주택이 공업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위원님입니다. 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조성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공업화 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거짓, 부정한 이 말로 시작하게 되면 99%가 필수적 취소, 필수적 등록 말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만큼은 이미 사항입니다. 1%에 해당되는 예외로서 니은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업화 주택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 취소할 수 있다. 보통 착공 시급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과 디귿이 좀 특이한 지문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기준에 맞지 않게 공업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인정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로 봐놓습니다. 그래서 28번은 4개 지문 모두 옳은 지문인데 특이한 지문으로 거짓, 부정한이란 말로 시작했지만 임의적 취소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공사 착수 인정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이한 지문으로 2개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업화 주택과 관련된 인정제도에 대해서는 이 4개 지문 정도밖에 시험거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오지순다해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지문 정도 나오는 이게 시험거리가 못 된다 생각해 주시고 이러한 형태밖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더 이상 이것 빼고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28번 18회 기준 문제로 출제된 것으로 한번 확인만 해 놓습니다. 29번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자 자격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번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국가지방자산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봉이설의 경우는 신고만 한다. 주택 공급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복리시설,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를 말합니다. 그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는 승인,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무사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을 3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4번 확인해 놓습니다.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같은 질, 동질입니다.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재 목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 그 사실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 통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사업체는 사용무사 이후 완공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선 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무사 이후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 아파트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아파트의 대부분의 공사 방법은 선분양 후 시공이죠. 가끔 일부에서는 선시공 후 분양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모고 아파트에 입주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
결로현상 때문에 세대 내 곰팡이가 피어 의류나 또는 가구를 다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로현상 여부에 대해서는 선분양 시에는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결로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법상 중요한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에서는 그 결로현상에 따른 손상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대충 땜질하는 형태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선, 시공, 후 분양하여 그 결로 여부를 좀 파악하고 주택을 분양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주택 공급 형태는 선, 분양, 후, 시공인데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공, 신고 후 보통 40% 이르는 건축 공정에 도달하게 되면 주택과 관련되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시군 구청장에게 받으면 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설의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칠 때 분양 가능한데 이렇게 승인받게 된다면 주택 분양과 관련된 분양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흔히 입주자 모집 공고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모집 공고 보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하게 되면 저 청약 신청자 중에 당첨자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하게 되면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금으로 20% 이내 계약금 내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0%가 적용된다더라고요. 그리고 중도금 60%를 4회,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 우리 가끔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해준다. 그런 아파트 분양 광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잔금 형태로서 사용 금사 이후 사업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게 되면 이후에 잔금 형태로 2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잔금을 낸 사람에 대해 소유권 이전 가능하다. 입주 가능자를 통지해주고 사업체 명의에서 입주 예정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시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받게 되면 이후 분양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완공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모델 하우스가 바로 견본 주택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데 모델 하우스에 설치한 마감 자재와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 등이 실제 분양되는 주택과 다르다면 이것 분양 사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과 동일한 마감 자재, 동일한 가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성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작성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저 마감 자재 목록표는 사업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고 입주 예정자와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감 자재 목록표는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죠. 그래서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받은 시군 구청장은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 금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마감 자재 목표를 제출하게 되면 저 시기가 2016년 3월 달이라고 하면 저 사용의사는 보통 3년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2019년 정도가 되길 겁니다. 마감 자재 목표는 2016년에 제출했지만 마감 자재 목록표의 보관, 사용 후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016년이 아니라 2019년 기준으로 보관한다라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마감된 목표의 보관 시점을 시군구청장이 사용공사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면 저 사용공사 이후 3년 전에 봤던 모델하우스의 마감 자재와 실제 분양된 주택의 마감 자재의 동일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입주자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출일이 아니라 사용공사부터 2년 이상 보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감 자재가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 우리가 민법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채무 불이행 원인이 계약 당사자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처리 방법에 대해 뻔하거든요. 그걸 소송 절차에 따라 따지게 된다고 하면 많은 입주자에게 피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법에서는 애초 마감 자재와 동일한 마감 자재를 설치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이 마감 자재 생산업자의 부도 파산에서 기인했다고 하면 같은 제 이상의 마감 자재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애초에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마감 자재 설치했다고 하면 충분한 손해배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런 판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걸 많은 시간과 비용 들이면서 재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동일한 마감자를 설치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지 이상의 마감자를 설치했다고 하면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 끼친 거 아니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 알림, 통보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견본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과 동일한 마감 자재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감 자재 목표를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 이에 위배되었다고 하면 그 위배되었을 때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까지 주택법령에서는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29번과 관련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 사업체는 사용공사에 있을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구청장이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고 4번, 5번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확인해 놓습니다. 30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 주택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업체의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30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는 테마로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10회 이전까지는 우리 시험에 4회에 걸쳐 출제했는데 11회부터 18회까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문제 하나 살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2번입니다. 사업체는 입주자 동의 얻어 해당 주택 등의 전세권 등에 설정할 수 있다. 입주자 동의한다고 하면 뭔 짓이든 할 수 있죠. 그래서 입주자 동의 받게 된다고 하면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부기 등기 이후 당해 주택 등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그 효력은 원조로 무효이다.
부기 등기 이외에도 실제 담보 물건이 설정되게 된다고 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무효로 파악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사업체인 주택공사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한다. 여기 부기 등기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기관은 부기 등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4번 틀린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 입주자 무지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주택건설 대지 동그라미 없습니다. 반면에 건설된 주택이라고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 입주자 무지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저당권, 제한 물건, 매매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제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시를 부기 등기라 표현하고 이 부기 등기는 주택 등의 현재 소유자인 사업 주체가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설 중인 대지라고 하면 입주자 무지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며 국가기관은 부기 등기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기 등기 했는데 불구하고 실제 이중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저당서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 내용들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31번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